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작가 김혜정의 단편 능소화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의 낭독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김혜정 지음 능소화. 여기서부터가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이정표를 지나고 나지막한 산봉우리 예닐곱을 애돌아 고향에 도착한 것은 저녁 어스름이 막 갯벌로 차오를 즈음이었다. 마을로 접어드는 길목, 완행버스에서 내린 후 나는 한참이나 서성거렸다. 20여 년 전 어머니를 따라 나서면서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다. 어머니의 유언만 아니었더라면 이곳에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의 유해를 석 달 남짓이나 집안에 방치했으면서도 떠나오는 발걸음은 여전히 더디고 무거웠다. 어머니가 바다, 기왕이면 달이 차오르는 바다라고는 했지만 굳이 고향바다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도망쳐 나온 그날 밤 종종 걸음을 치면서도 몇 번이나 멈춰섰다. 오빠가 알고 뒤쫓아오지 않을까 해서. 끝내 오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덤프트럭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그 흙먼지 때문에 앞을 분간할 수 없어 한참을 서 있는데 그때 잠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흙먼지가 사라졌는데도 눈앞은 자꾸 부옇게 흐려왔다. 그럴수록 소나귀에 힘을 주었다. 목구멍에 숨이 고일 때마다 쉰 개떡 삼킬 때처럼 뜨겁고 미꾸란 것이 꾸역꾸역 기어올라왔다. 신장로를 걸어나와 몇 번인가 차를 바꿔 탔고 밤새 낯선 곳들을 지나치는 기차의 경적 소리를 들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역은 신기루처럼 낯설어서 오히려 편안했다. 밤마다 나를 괴롭히던 귀울음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아이들의 돌팔매질을 받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세상을 버리기 한 달 전부터 자학 증세가 극에 달했던 것을 보면 어머니는 자신의 명을 직감했던 것도 같다. 연아, 이 속이 꼭 무두질하는 것만 같아야. 어머니는 마른 삭정이 같은 얼굴로 밤마다 내 손을 빌어 당신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머니의 시력을 이미 앗아간 저혈 땅에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 술병을 빼앗아 숨기고 다시 빼앗는 일에도 지쳐갈 무렵 어머니가 말했다. 광석이 그 아가 자꾸 꿈에 보여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 엄마를 닮아서 심성이 어진디다. 어찌 그리 너를 아꼈겠나. 그때 너랑 같이 데리고 왔어야 하는 거인디. 그 엄마 비록 남의 집 살이를 했어도 동리서는 볼 수 없는 천하절색이었으니 어느 남정네가 탐내지 않았겠냐. 너그 아버지 탓만 할 것도 없었제. 그 알을 띠놓고 너그 큰 집에서 쫓겨날 때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온다던 태풍이 오지 않는 것은 맥 빠지는 일이었다. 어차피 태풍을 무릅쓰고 떠나온 길이었다. 차라리 태풍으로 마을이 온통 비바람으로 뒤덮여 버렸더라면 그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도 어쩌면 그 바람에 떠밀려 멀리 가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부추겼다. 그러나 가슴 한귀에
오빠가 아직 이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이 마지막 순간까지 발목을 잡았다. 그 마음의 이면에 그를 한번 보고 싶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나도 모르게 품긴 했을까. 그러나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면서 그 희망조차도 무모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다 빨아들여 지어낸 빛이 그럴까? 망망한 갯벌은 마치 거대한 흙반처럼 뇌수를 깡그리 빨아들일 듯한 기세였다. 그것을 인 하늘은 짐승의 살점이라도 뭉개놓은 듯했다. 바로 이것이 섬태생 사람들의 제 삶을 물어뜯듯 하는 광기의 정체가 아닌가 싶었다. 타복솔 우거진 길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개밥바라기 하나만이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묘한 향기가 발길을 붙들어 세웠다. 여관, 간판이랄 수도 없는 귀가 날아가고 칠이 벗겨져 후줄근한 나무판에 희미하게 글씨의 흔적이 있었다. 나는 빠끔히 열린 문틈으로 안을 기웃거렸다. 휘르륵 꽃잎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어지럼증과 함께 망막에 감겨든 것은 다름 아닌 능소하였다. 문 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며 주인인 듯한 여자가 나를 향해 물었다. 누굴 찾는 게라? 아니요, 그저. 그 여자는 나를 한번 더 곁눈질하고 돌아섰다. 나는 돌아서는 여자의 뒤통수에 대고 재우쳐 물었다. 묵어 갈 방이 있나 해서요. 쬐게 기다리면 될 것인디요. 커다란 가방을 둘러매고 들어서는 도해지 말씨의 이방인을 주인 여자는 경계의 눈빛으로 훑어내렸다. 으스럼역 혼자 외진 여관을 찾아드는 여자에 대한 대우로는 당연한 것이었는데도 나는 눈길을 떨어뜨렸다. 그럼 잠시 후에 그라시오. 나는 방을 얻기 위해 1시간가량이나 여관 주변에서 서성거려야 했다. 담장을 따라 쭉 늘어선 해바라기와 호박 넝쿨을 바라보기도 하고 맥없이 구두코를 땅에 비비적거리면서 온몸으로 다가드는 갯바람에 넋을 빼앗기고 서 있었는지도 모른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와 애송이 처녀가 막 살인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들에게도 곡절 많은 사연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망연히 서 있었다. 주인 여자가 작은 양푼을 들고 부엌에서 막 나오고 있었다. 내가 헛기침을 하자 여자가 아른 체를 하며 대문가로 나왔다. 며칠 묵어가도 될까요? 그거야 손 마음이제라. 여자는 내가 다시 올 줄 몰랐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길손을 맞이하는 눈길이 따뜻했다. 나 또한 방을 구했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데다 그녀의 집에 묵을 거라는데 이내 그녀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여장을 풀고 곧 바닷가를 산책할 생각이었지만 막상 방 안에 몸을 들이고 나자 피로가 온몸을 덮쳐왔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머리에 받치고 다리를 약간 구부려 드러누웠다. 등이 방바닥에 닿는 감촉은 딱딱했지만 경직돼 있던 발바닥의 신경이 느슨해져서 편안했다. 날벌레 한 마리가 정강이에 달라붙어 살갗을 간지렸다. 그도 생명인가 싶은 생각이 잠시 스쳤다. 생명감. 그런 것에 목말라 있었나? 천장 위로 떠오르는 오빠의 얼굴. 아득한 꿈길을 지나온 것도 같고 아직 그 꿈의 심연 속에 머물러 있는 것도 같았다.
바람 속 불길 같은 격정을 다스려온 세월, 회한이 굼실굼실 몸을 휘감아 왔다. 12살 때였을 것이다.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해도 저문 바닷가에 혼자 바지락을 캐러 나갔다. 그날따라 바지락을 많이 캤고 나는 물때를 잊어버렸다. 순식간에 빨라진 물살이 정강이를 거머잡았을 때는 사방이 어둠에 잠긴 후였다. 사력을 다해 뛰었지만 걸음은 허방만 짚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고 나는 그의 등에 업히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다.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날 밤 일이 왜 이제야 생생하게 떠오르는가. 죽을 뻔했자녀 이것이 나야.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가 말했다. 죽을 뻔한 것은 분명 나였는데 그때 나는 오히려 오빠의 얼굴에서 흡사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깊은 어둠을 보았다. 나는 이 꽃이 젤로 좋아야. 이름이 뭔디? 능소화. 능소화? 그려. 근데 저 꽃이 왜 그렇게 좋디야? 그것 말여? 아니여, 아무것도. 뭔디? 저 꽃이 너 같아야. 뭐여? 아버지가 그러는디 여자는 꽃 같으면 안 된디야. 와? 그러면 몸에 몹쓸빙이 붙는다던디. 무슨 병? 엄마 같은 빙 말이여. 노래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는 빙 말인갑제. 주르기가 자꾸만 하늘로 뻗어 올라가자녀? 언젠가는 내 손이 닿을 수가 없는 대로 가버릴 거라 그 말이여. 꽃송이가 저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란께. 한바탕 비바람에 자멸이라도 할 듯 뚝뚝 떨어져 내리는 꽃잎을 주워 모으며 오빠가 말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청할 자세로 누웠다. 이미 속옷바람이 되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저그 필요한 것은 없는가라? 예. 나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여그는 갯바람이 씻어 이부자리를 덮어야 쓸 것인디. 알겠습니다. 그럼 편히 쉬시시오. 소반의 자리끼를 받쳐들고 방문 앞을 서성거렸을 수더분한 여자를 그려보았다. 그렇게 편안함을 주는 여자가 여관 주인인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누구든 지친 마음 겹쌓인 여독을 편히 풀어갈 수 있을 테니. 어느새 밤이 깊었고 간간히 정적을 깨는 부엉이 울음소리만 들려왔다. 어렸을 적 나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바람벽에 몸을 붙이고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지금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예의 그것이 아니었다. 정겹고도 애달픈 울음, 오소소 몸이 떨리고 잦아드는데도 나는 쉬이 잠에 들지 못했다. 20년 전의 일들이 뚝뚝 끊기는 필름처럼 그러나 선명하게 떠올랐다. 읍내 장에 다녀온 어머니는 유난스레 부엌과 뒤란을 바삐 넘나들며 밀을 화게 갈았다. 마른 쑥을 불려 밀에 섞고 꾹꾹 주물러 꽃 모양으로 콩을 박아 기모르는 가마솥에 쪘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개떡이 다음 날에도 한 소쿠리나 남아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시렁 위에 손을 뻗치며 쫀득쫀득한 개떡 맛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맛의 여운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초저녁부터 미친 듯이 바람이 불었다. 천둥과 번개가 잇따랐고 나는 채증으로 드러누워야 할 지경이 되었다. 오빠가 손톱 밑을 따주는데 목구멍에서 시금털털한 것이 괴어올랐다. 그 신트림은 야릇한 허기를 동반했다.
그때서야 나는 어머니를 떠올렸고 한기를 느꼈다. 나는 오빠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오빠의 가슴에서 야릇한 훈기가 느껴져 금세 깊은 잠이라도 들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잠에 들지 못했다. 얼굴이 불쾌해진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고 쿵쿵 발을 구르면서 집안을 후비고 다녔다. 야들아, 너그 엄마가 안 보인다. 싸게 싸게 찾아봐라. 광석이 니는 갯가로 가고 연희 니는 찹으로 가봐. 이 망할 놈이 옆했네. 내 손에 잡히기만 했단 봐라. 아버지는 밤이 이슥토록 찾아지지 않는 어머니에게 욕을 퍼부어댔지만 어머니는 그야말로 전설 속의 여우처럼 감쪽같이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어쩌면 어머니는 그때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마음은 이곳을 떠났는지 모른다. 바닷물이 물러나 너른 갯벌을 토해내면 마을 여자들은 몸빼 차림으로 조새를 들고 나가 굴을 쪼고 바지락도 캤다. 그러나 어머니는 바닷가에 나가는 대신 읍내의 유랑극단이나 서커스단이 오면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숨을 씩씩거리며 돌아온 아버지 눈에 인불이 일었다. 그런 날은 을의 어머니의 귀기 어린 신음소리가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윗목에 웅크리고 용케도 잠이 들었던 밤이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발길질에 멍투성이가 되어 일어나지 못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온몸에 든 멍이 채 가시기도 전 달빛 아래 쌀뜨물로 세수를 하고 풍각소리, 꽹가리 장단을 쫓아 읍내로 난 새길을 따라 집을 나서곤 했다.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자 사람들은 풍각쟁이를 따라갔을 거라고 수군거렸다. 그때서야 나도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껑충한 키에 커다란 가방을 든 남자가 집 앞을 서성이다가 나를 보고는 흠칫 놀라며 돌아선 적이 있었다. 이상스레 가슴이 서늘했었다. 어머니를 놓치고만 아버지는 돛병들이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는 개처럼 하얀 거품을 물고 밤새도록 바닷가를 헤매고 다녔다. 멀리 배를 타고 나갔다 들어와서도 아버지는 매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한 번은 아버지와 절친한 뱃사람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야들아, 너그 아버지 잡으라는 고기는 안 잡고 술만 퍼묵의 승선을 시키지 말라고들 혀는디 너그들 생각해서 참고는 있다만 얼마나 갈란가 모르겠다. 이번 참에도 술에 취해갖고는 바다 한가운데서 뛰어내리지 않았겠냐. 하마터면 배에서 송장 칠 뻔했단께로. 어머니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몰랐을 때도 나는 어머니같이 피부가 곱고 찰랑이는 머릿결을 가진 여자와 아버지처럼 털북숭이에 우락부락한 몸집의 남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울컥 아련해져 목젖을 메우는 기억이 있긴 하다. 한 사나흘 불가뭄이 멀미나도록 내리꽂은 후 뒤란의 꽃잎들이 바싹바싹 타들어갈 즈음이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를 툇마루에 나란히 앉혔다. 밥상 물린 초저녁 마당에는 모깃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피어올랐다. 아버지는 낮에 따둔 진분홍 꽃잎과 초록 이파리에 백반을 넣고 돌로 찧었다. 붉은 꽃덩이를 어머니와 나의 손톱에 얹고 헝겊으로 동여매 줄 때 아버지는 딴 사람 같았다. 섬의 밤은 도해지의 밤보다 깊고 어두웠다. 이따금씩 들창문을 기웃거리는 바람소리뿐 어둠은 온갖 물상들의 숨소리마저 삼켜버렸다.
나는 천장에 어른거리는 달 그림자를 쫓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14살의 여자아이가 오빠의 뒤를 쫓고 있었다. 오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도 없이 펼쳐지는 갯벌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 오빠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는 이내 쓰러질 낯달같이 희멀건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오빠, 어디로 가? 어디로 가냐니께? 휘뜩 몸서리를 치며 꿈에서 깨자 오빠의 모습은 곡두처럼 가무덥고 머릿속이 휑 비어버렸다. 가물가물 의식이 흐려지면서 몸은 자성에 끌리듯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대로 길이 되어 하늘에 가 닿을 듯한 긴 방죽. 나는 거기 서서 생각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예의 그 갯벌, 오빠와 내가 운명의 끈으로 묶였던 그곳에 닿을 것인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내 마음의 갯벌엔 괴괴한 고요만이 흘러넘쳤다.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오빠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를 보자 빨리 집으로 가라고 완강하게 손짓을 하는 오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얼굴 때문에 곧바로 돌아섰을까? 종년의 새끼. 한 발짝쯤 떼었는데 하나의 목소리가 우렁우렁 울려났다. 나는 숨을 죽이고 뛰어서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날 오빠는 사위가 어두워졌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평소 오빠가 자주 갔던 섬바위를 찾아 나섰다. 바람이 부는 갯가는 한여름인데도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섬바위가 가까워지자 숨을 낮추었다. 바위에 누워있는 오빠의 모습이 보였을 때는 달려가 가슴팍이라도 내려칠 셈이었다. 막상 오빠의 얼굴을 보자 주먹은 맥없이 풀리고 대신 가슴이 불끈거렸다. 왜 여기 있단가? 여기까지 못 걸어왔다냐? 울음을 터뜨리는 나를 향해 오빠가 손을 내밀었다. 너가 이러면 나가 어떻게 역을 뜨겄냐? 뭐라고 했는가 시방? 나는 역을 뜨야겄다. 뭐요? 나도 갈라네. 나도 따라갈 거란께. 그건 안 돼야. 얼마나 침묵이 흘렀을까. 오빠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차라리 너랑 아주 남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오빠의 음성은 마치 꽃불을 단 바람개비처럼 텅 빈 갯벌 위를 윙윙대며 맴돌았다. 오빠의 손이 내 귓밥을 쓰다듬는데 야릇한 열기를 품은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내 몸은 그 열기에 휩싸여 수렁거리기 시작했다. 오빠의 뭉툭한 콧대에서 훈기가 일었다. 갈빗대에 깊게 숨을 품자 손이며 가슴, 작은 세포 하나까지 서서히 부풀어 올랐다. 무중력감에 이끌려 갯벌 속으로 몸이 미끄러지는데 몸과 마음이 영원히 소멸되는 듯한 느낌과 함께 완벽에 가까운 안식이 뒤따랐다. 마치 소미불의 감촉처럼 바람이 사스락 몸을 휘감아오자 우리는 그대로 갯벌이 되어버렸다. 올려다본 하늘에는 몸피보다 날개가 큰 검은 불이 바다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광막한 갯벌 위로 이내 천둥이 휘몰아치고 먹장구름을 부수는 번개가 쳤다. 사자에게 쫓기는 노루처럼 첨벙거리며 우리의 몸은 더욱 깊은 갯벌로 침잠했고 바위를 날려버릴 듯한 바람을 타고 시간은 정지되어 버렸다. 나는 이명처럼 따라붙는 소리에 방안을 휘휘 둘러보다가 천장 가까이 들창 바라지 틈으로 푸르스름한 동살이 새어드는 것을 보고 몸을 일으켰다.
이른 해의 기운이 이슬을 낳았다가 거들참으로 작은 꽃잎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지배배 노래하며 들창문 앞을 맴돌고 있었다. 어쩌면 잠을 깨게 한 것은 꿈이 아니라 그 새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꿈의 뒷자리를 털어내기 위해 세면도구를 챙겨 들러 나갔다. 나를 바라보는 주인 여자는 죽었던 사람이라도 살아난 것처럼 반색을 했다. 웜에 무슨 잠을 그렇게 잔단가요? 사람 애보 타지게.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잠든 지 만 이틀이 지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를 통해서 내가 깊고 오랜 잠을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순발력을 발휘하여 무척 고단했노라 변명을 했고 그녀는 내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면서 말했다. 스스로 숨을 끄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고.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못 믿어 몇 번이나 맥을 짚고 몸을 흔들어도 보았다고. 여자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정겹게 느껴졌다. 누구나 그럴 때 떠올리는 어머니 같은 사람. 물론 내게는 어머니가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와 정말로 가수가 되기는 한 모양이었다. 밤무대를 전전하며 술 냄새와 싸구려 화장품 냄새를 풍기는 것도 가수의 일면이라면 어쨌든 어머니는 섬에서 살았을 때와 달리 생기가 넘쳤다. 과거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무심했다. 물론 나도 술주정뱅이의 불황자, 무서운 아버지를 떠올리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 어머니가 노래하는 바에서 색스폰을 불던 남자가 어머니에게 연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별 동요가 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첼로의 선율을 듣고 그것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견고한 침묵이 비로소 무장 해제되는 것 같은 기묘한 발산의 힘이 느껴졌다. 나는 무심결에 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몹시 흥분하여 그날로 악기상을 찾아갔다. 그것은 가수가 되고자 했던 욕망처럼 어머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 모양이었다. 첼로를 연주할 때면 늘 오빠가 가까이, 더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았다. 뭉근한 첼로의 선율을 따라 하나 둘 능소화가 피어나면 나는 도저한 욕망에 사로잡혀 뒤척였다. 그런 나의 연주를 보고 첼로를 애무하느냐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독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 독설에 흥미를 갖기도 했지만 나는 그 말을 한 사람이야말로 나의 첼로 연주를 바로 본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남자와 몇 차례 잠을 잤을까? 그러나 그 남자와의 인연은 그 이상이 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첼로처럼 연주해 주기를 바랬지만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혀는 제 음역을 반발하고 나섰고 갈수록 첼로를 연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것이 그 남자와 헤어진 이유였다. 내가 결국 첼로를 계속 연주할 수 없었던 까닭이기도 하다. 어둑진 카페에서 연주를 시작한 것은 그 얼음이었다. 거기서 나는 분방한 정열의 포로가 되었을 뿐 영혼이 깃들인 연주를 할 수 없었다. 그 즈음 나는 늘 불안에 휩싸였고 주변과도 불화했다. 마치 내 속에 파괴 본능으로 가득한 마녀라도 자리 잡고 있는 듯이 드디어 나는 광포해져서 첼로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 광경을 지켜본 어머니는 내 머리채를 사정없이 쥐어뜯고 당신 가슴을
짓찌어댔다. 어머니의 눈에 어린 광기를 감당할 수 없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었을까? 한바탕 소요가 그치고 몸의 것들이 다 빠져나가자 온갖 악머구리가 들끓던 머릿속이 잔잔해졌다. 어머니가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오빠와 나의 갯벌도 없었으리라는 원망으로부터도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아침에 본 그 여관은 지붕이 나지막하고 단아한 어둠 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운치 있는 정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능소화 때문에 나는 아찔했다. 오빠가 나를 닮았다던 꽃 능소화. 아득한 기억의 회랑에만 존재할 뿐 실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꽃. 나는 문득 그 꽃이 피어있는 이 마당에서라면 그와의 해후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마당가엔 샘물을 퍼올리는 펌프가 있었다. 샘물을 보자 나도 모르게 기운이 퐁글퐁글 솟아올랐다. 약간의 현기증도 찬물을 움켜 두어 번 얼굴에 끼얹고 나니 말끔히 사라졌다. 물이 참 깨끗하고 시원하네요. 여그 물 좋은 거야 명이 낫자는 게라. 근데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요? 오래전에 우연히 와봤는데 바다가 인상에 깊이 남았어요. 나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렸구만이라. 예, 얼마나 기실참이라요? 글쎄요, 한 2, 3일쯤? 그려라. 지금 물때가 어떻게 되죠? 내일 모레가 보름인께 저녁 만주제라. 근데 그건 왜 물으요? 내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자 여자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여자는 무슨 생각을 했던지 묻지도 않은 말을 보태었다. 저 아래로 내려가서 서쪽으로 한 오리쯤 돌아가면 방파제가 있어라. 거그가 이 섬에서는 바람이 제일로 시게 불제라. 그려도 보름이면 달이 꽉 차오르는 것이 장관이여라. 그 방파제라면 나도 어림짐작이 가는 곳이었다. 해마다 오구굿이 열리던 곳, 무당의 요령소리가 시작되고 놋그릇에 쌀을 담아 바닷물에 담가 놓았다. 무당의 신명이 절정에 달하면 구경꾼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요령소리가 사그라들고 놋그릇을 건져 올리면 쌀의 표면에 새의 발자국 같은 넋이 돌아왔다는 흔적이 남아있었다. 한 번은 무당이 바다에 빠져 죽은 넋이 어머니를 부른다며 어머니를 붙잡아 세웠다. 옷이 찢긴 채 군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진 어머니는 눈을 허옇게 뒤집고 웃음을 질질 흘렸다. 그 뒤로 오구굿을 본 적은 없었지만 종종 그날 일이 떠오르면 그 웃음이 떠올라 진저리가 처지곤 했다. 방파제를 거슬러 오르면 동쪽으로 자그마한 언덕배기에 내가 어려서 살던 집이 있었다. 언제 나왔는지 17살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늘 그렇게 이른 잠을 깨는 모양으로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 눈망울이 빛났다. 언젠가 본 듯한 얼굴, 어딘지 모르게 어린아이답지 않은 우수가 깃들여 있었다. 무엇보다 능소와 꽃잎 같은 청초하고 고운 뺨이었다. 주인 여자가 나를 위해 끓인 조갯국은 퍽 정갈했다. 한 해를 묵혔다는 밴댕이 젖은 잘 사가 적당히 군내를 풍겨 입맛을 돋구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결 같은 음식 솜씨를 가졌고 매번 입아도마여
손님을 맞았을 것이다. 나는 한나절을 아이와 소꿉놀이며 공기놀이를 하며 보냈다. 해걸음이 되어서는 터 아래의 푸성귀를 따는 등 주인 여자를 들무새하면서 유해를 뿌릴 시간을 유예했다. 어째 처음 봤는디도 낯설지가 않은지 모르겠네라. 서울서 오셨는게라? 예, 우리 같은 사람도 가면 살만한가라? 서울로 가시게요? 생각 중여라. 여관에 손님도 뜸하고 인자 저하 공부도 시켜야겠고. 예, 진즉에 여그를 떠날라고 했는디. 낮게 흔들리는 여자의 음성 때문에 나는 그만 일어서고 싶었다. 괜히 남의 울울한 심정을 자극하는 것은 처음 본 사람으로서, 더구나 여관에 든 객으로서의 도리가 아닐 것 같았다. 사무치는 사연을 헐겁게 풀어내고 나면 이 편이나 그 편 모두가 불편해지기 십상이다. 게다가 내가 남의 사연이나 아우르고 있을 만큼 한가로운 처지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선뜻 자리를 뜨지 못했다. 저 꽃 참 곱지라. 예, 나는 잘못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했지만 짐짓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로부터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을 직감했다. 애초 그녀와의 대화를 경계하려던 마음의 약속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가슴이 졸아드는 것을 느꼈다. 글씨, 저 고운 것이 독을 품고 있다고 혀라. 에? 꽃가루가 눈을 멀게 한다요. 근데 요상도 허제라. 젖꽃이 필 때면 동리 처녀들이 몸이 달떠 잠을 이루지 못했어라. 달밤이면 지천에 가득한 향기 때문에 더 그랬어라. 어느새 여관의 뜰락은 능소화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분분히 흩날리는 꽃향기에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여자의 말에 끌려 들어갔다. 나는 젖꽃이 피는 여름 내내 몸살을 앓았제라. 한날은 여자는 17 처녀를 열게 된 사연을 남의 말하듯 하고 있었다. 나는 여자의 말에 함몰되어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었다. 여자는 한 남자와 이루지 못할 사랑을 했는데 달밤이면 질에 몸을 섞는 능수화 때문이었다고 했다. 여자의 눈가에 베인 가선이 불현듯 아프게 느껴졌다.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으엉으엉 우는 개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자가 상기된 얼굴을 얼른 고쳐 세우며 무언가 잊고 있었다는 듯 비칠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긴 잠에서 깨어난 나를 업고 집으로 돌아온 오빠는 오래도록 몹시 앓았다. 나는 윗목에 우두마니 앉아 몇 날 밤을 새웠다. 어쩌면 내내 잠을 자고 있었는지 모른다. 핑그르르 쓰러질 듯한 몸을 일으켜 대문 밖으로 나갔을 때 햇살이 따가워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깨어나서 나를 바라보는 오빠가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던지. 요망한 년이 제 오빠를 꼬드긴 거란께. 귀울음은 계속되었고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악몽으로 뒤챘다. 아마 우리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날들을 지냈을 것이다. 달이 기막히게 밝은 밤이면 오빠는 기척도 없이 마실을 나갔다. 나는 문틈으로 내다보면서 손톱만 잘근잘근 씹었다. 아니 마당으로 달려나가 능소와 가지를 뚝뚝 부러뜨려 놓거나 꽃잎을 따서 지디겨 놓았다. 그날도 오빠는 밤마시를 나가고 없었다. 나는 홀로 토방에 나가 앉아 별을 세고 있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내가 밤을 견디는 일이었다. 한 100개쯤 세다 보면 별자리가 헷갈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날은 50개도 채 헤아리지 못했을 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을 때처럼 허탈감이 밀려왔다. 인기척이 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움찔해서 여차하면 방으로 뛰어들 자세를 취했다. 어느 결에 돌멩이가 날아들지 몰랐으니까. 그즈음 동네 아이들은 우리 집 툇마루에 배를 깔고 엎드려 놀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창 흥을 내던 닭소리도 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집에 몰려와 돌멩이를 던지는데 재미를 붙인 듯 했다. 꼼짝달싹 못하고선 내 앞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뜻밖에도 어머니였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보았다. 깊게 파인 목선의 차란차란 옷자락을 나부끼며 선 사람은 분명 어머니였다. 나는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곧바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매달렸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어쩌면 어머니는 그때 나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얼떨떨해하던 어머니의 표정이 선연하다. 여자가 부엌에서 들고 나온 것은 삶은 옥수수였다. 이것 좀 자시오. 예. 탱글탱글한 옥수수알을 새듯이 떼어내면서 여자는 그새 말머리를 돌리고 있었다. 아까 말한 그 방파제 말여라. 거기서 쪽간만 거슬러 오르면 언덕배기에 집이 한 채 있었어라. 집주인 양반은 섬사람 중에도 유난스레 기골이 장대하고 탑상나룻이 더북했어라. 근데 부부연이 안 닿았든가 안 사람이 도망을 가불었어라. 얼마 안 가서 딸가정 데려가 불었다제라. 누이 동생이 없어져 버린 것을 안 오래비가 뒤쫓아가들 않았겠소. 월매나 정신없이 뛰어갔든가 달리는 트럭에 치여 불었다제라. 가슴은 두방망이 질치고 머릿속에서는 우레가 일었지만 나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했다. 그녀는 일부러 그러는 듯 먼 산 바라기를 하고 조심조심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이었다. 오누이 정이 각별했다는디. 나는 애써 눈길을 돌렸다. 오누이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동리 사람들이 조리돌림을 했다고도 하고 어쨌거나 그 집에서 아예 발을 뚝 끊어버렸제라. 폐가가 되다시피 한 집을 그 사람이 불질러 불었제라. 반은 미쳐 불었은께요. 그 사람도 안 됐제라. 그 후로 종적을 감춰 불었은께요. 나는 용케도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로 여관을 떠나야 할 것 같았다. 2, 3일 더 묵을 이유가 없어진 셈이었다. 길게 한숨을 내뿜는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안도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기현씨 태풍이 올란가? 침묵을 깨고 여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 결에 바람끝이 눅눅해져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꾸렸다. 구름결로 보아 달이 차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방파제를 찾아가야 할 것 같았다. 내가 가방을 꾸려 뜰로 나왔을 때 여자는 장독대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인기척을 알아채고도 여자는 짐짓 먼데 시선을 두고 있었다. 내가 발작 소리를 죽이고 막 대문을 나서는데 여자가 쫓아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듯 덧붙였다. 저 꽃 색깔이 원래는 저렇지 않았다고 하제라. 저승에서 연을 맺지 못한 남녀가 이승에 온누이로 환생을 했다요.
그란디 또 오누인디 어쩌겠소? 그래서 젖꽃을 보면서 굳은 언약을 했다는디 그 오누이의 정념이 달빛을 받아 저 꽃잎색이 되었다제라. 저 살빛 말이여라. 여자와 나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나는 여자를 향해 고맙다는 뜻이 담긴 눈길을 보냈다. 여자는 망연한 눈길로 나를 배웅하고 있었다. 문득 여자의 얼굴 위로 살빛의 능소화가 드리워졌다. 17 처녀의 순정이 녹아든 능소화 꽃잎은 더할 수 없이 관능적으로 보였다. 나는 울엄마 얼굴도 못 봤는디 너가 꼭 울엄마를 닮은 것 같아야. 전생에 너가 울엄마였는지도 모르제. 어디선가 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났다. 닿을 수 없다 해도 손 내밀어 잡고 싶은 사무치는 열망. 그 위험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채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능소와 하늘바라기 꽃잎들이 바람의 기세를 타고 일제히 몸서리를 쳤다. 내가 차마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데 문설주에 기대 서 있던 아이가 쪼르륵 달려나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손을 내밀자 아이의 손에서 능소와 꽃잎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렸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능소와 꽃의 자태와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